최초의 국산 전투기가 탄생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X의 외형이 드디어 공개됐는데요. 최종 조립 작업 중에 있는 KF-X CJ6기는 4월 출고식을 통해 완성된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KF-X CJ기는 내년 7월부터 실제 비행에 나설 계획인데요. 이후 4년간 지상 비행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면 한국은 자체 기술을 사용해 전투기를 개발한 13번째 국가가 됩니다. 지난 2015년부터 제작해온 KF-X는 현재 4.5세대 전투기에 해당하지만 기술 발전에 맞춰 성능을 향상시켜 5세계 전투기로 진화시킨다는 계획이죠. 4월 CJ6기 출고식을 앞두고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달 24일 KF-X CJ기를 개발하고 있는 경남 사천 공장 현장을 취재진에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정광선 방사청 KF-X 사업단장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처음 개발하는 전투기라는 점에서 기념비적인 이벤트라며 자부심을 보였죠. 현재 축구장 3배 크기에 달하는 고정익동에서는 향후 비행시험에 사용될 CJ1에서 6호기와 지상시험용 CJ기 등 8대가 제작되고 있는데요. 90% 이상 공정이 완료된 CJ1호기 조립에 사용된 부품은 22만여 개로 볼트와 너트, 라벤만 7천여 개, 튜브와 배관은 1200여 종에 전기 배선은 450km에 달합니다. 날개 중앙엔 KF-X001 문구가 박혀 있었고 2개의 엔진과 전투기의 눈인 A사 레이더 등이 모두 장착돼 거의 완전한 전투기 형상을 갖추고 있었죠. 4월 출고식 전까지 도색만을 남겨둔 상황인데요. KF-X는 5세대를 제외한 4.5세대급 전투기로는 최고 사양을 갖추고 있는데요. 길이 16.9m, 높이 4.7m, 폭 11.2m로 미국 F-16 전투기보단 조금 크죠. 일부 무기와 엔진은 해외에서 도입돼 부품 비용으로 환산한 국산화율은 65% 수준입니다. 정부는 여기서 국산화 비율을 더 높인다는 계획이죠.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로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획득, 추적 장비, 통합 정자정 장비 등 핵심 장비들이 모두 국내 기술로 개발되고 있는데 이 중 A사 레이더의 국산화율은 89%, 통합 전자정 장비 국산화율은 77%를 자랑합니다. 이들 핵심 장비들은 개발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미국 로키드 마틴사는 전자식 비행 제어 검증 장비인 아이언 버드의 기술 이전을 거부한 바 있죠. 일본의 수출 규제며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며 국산화와 함께 우리나라의 기술 발전을 오히려 앞당기는 계기가 되어버렸네요. 후회는 그들의 몫이죠. F-35 전투기 제작사인 로키드 마틴이 한국형 전투기 KF-X 관련 기술의 이전을 거부한 건수는 30건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죠. 기술 이전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2015년 당시 방사청은 능동 위상배열 레이더를 2025년까지 개발하겠다는 등 한정 장비 4개와 이들 장비의 통합 기술에 대해 대안을 내놓았었죠. 이에 관련 업계 관계자는 우리 기술은 F-50 전투기 제작을 통해 기계식 레이더를 조립 생산해본 수준이다. 유럽도 A사 레이더를 만드는데 10년 이상이 걸렸는데 기술 검증만 수년씩 걸리는 장비를 2025년까지 제작하겠다는 건 무리라고 반박했는데 2025년이 최대기도 전에 KF-X가 모습을 드러낸 거죠. 얼마나 대단한 성과인지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카이는 조종사들이 실제로 기체를 몰고 비행하기 전 기체의 특성을 확인하고 제어 법칙을 개발하기 위한 시뮬레이터를 제작했는데 시뮬레이터에는 전세계 지형의 3D 입체 영상으로 재현돼 있어 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곳에서의 비행을 재현해볼 수 있죠. 사천 등 한반도 주변 일부 지역은 위성으로 찍은 영상이 여기에 합성돼 있어 실제 건물 등도 반영돼 있습니다. KF-X의 심장인 엔진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제너럴 일렉트릭으로부터 관련 기술을 이전받아 직구매, 조립 국산화, 부품 국산화의 3단계를 거쳐 국산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20대의 쌍발 엔진 전투기를 양상 목표로 하고 있어 국내 물량은 보충분 포함 260기에 달하는데 엔진 구매 비용만 4조 원이 넘습니다. KF-X는 노후된 F4, F5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국형 전투기를 새로운 기반 전력으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수십 년 전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F4와 F5는 우리 공군에서 아직도 퇴역하지 못하고 있죠. 오래된 기종임은 분명하지만 개체수가 많아 공군의 전력 중 상당수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김대중 대통령의 지난 2001년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논제로 떠올랐죠. 김대중 대통령이 전투기 자체 개발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KF-X 개발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 11월 합동참모회의는 장기 신규 소유를 결정했고
2015년 12월 방위사업청이 카이와 체제 개발 사업을 계약하면서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는데 이후 사업 타당성 검토와 사업 구체화에 1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죠. 미국으로부터 전투기 핵심 기술 이전을 받으려다 거부당해 좌초 위기를 겪기도 했고요. 그러나 최근 공개된 카이 항공기동에는 불가능한 것만 같았던 KF-X 시제기 4대가 만들어지고 있었죠. 조립 라인에는 연두빛 상태로 추가 도색을 앞둔 스텔스 형태의 KF-X 시제 1호기가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현재 시제 1호기는 엔진 장착 시험까지 완료한 상태로 출고식 기준 공정률은 92% 수준이라고 합니다. 국가 정책 사업으로 선정된 KF-X는 연구 개발에만 약 8조 8천억 원이 투입되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 무기 개발 사업이죠. 2026년 개발 완료 이후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양산해 공군에 배치한다는 계획으로 양산비는 약 9조 3천억 원대로 추산됩니다. KF-X는 2단계에 걸쳐 개발되는데 블록 1 단계를 통해 기본 비행 성능과 공대공 전투 능력을 구비하고 블랙 2 단계에서는 추가 무장 시험을 통해 공대지 전투 능력을 구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추가 무장 시험에는 7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죠. 두 개의 엔진을 장착한 KF-X는 스텔스 외형을 갖춰 F-22 랩터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당장은 스텔스 전투기로 개발하지 않고 있지만 향후 성능 개량을 고려한 거죠. KF-X는 4.5세대 전투기입니다. 현재 우리 공군이 운용하는 KF-16과 F-15K가 4세대 또는 4.5세대로 분류되며 미국의 F-22와 F-35가 5세대로 분류되는데요. 5세대 전투기는 스텔스 등 첨단 기술이 적용돼 있지만 당연히 개발도 어렵고 유지비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죠.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해 실전 배치한 미국도 비싼 가격과 유지비 부담으로 F-22를 이미 단종시켰고요. 때문에 미국은 F-22보다도 약간 성능이 떨어지더라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군과 해군, 해병대가 사용할 전투기를 하나의 플랫폼 기반으로 개발한다는 JSF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F-35가 그 결과물인데요.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수직 이착륙기인 B형의 개발 과정에서 자꾸 문제가 발생하면서 가격도 올라가는 일이 벌어졌죠. 얼마 전 찰스 브라운 미 공군 참모총장은 이러한 문제들을 의식한 듯 전투기를 자동차에 비유해 페라리가 있다고 매일 타고 다니지는 않는다. 주말에 타고 다니는 것이 적절하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여기서 페라리란 5세대 전투기를 의미합니다. 미 공군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강력한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5세대 전투기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격과 유지비가 낮은 4.5세대 전투기로도 작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력도 갖춰야 한다는 뜻이죠. 영국, 이탈리아, 일본 등이 F-35를 도입한다고 해도 모든 나라가 5세대 전투기를 갖춘 것은 아닙니다. 4세대나 4.5세대가 주력인 경우가 훨씬 많죠. 당장 우리 공군만 해도 F-16과 F-15를 주력으로 삼고 있고 유럽 나라들의 경우 유로파이터를 타이푼, 그라펜, 라팔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KF-X의 잠재적 경쟁자죠. KF-X는 F-16보다는 성능이 높고 F-15와는 비슷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공군은 이른바 하이로우 믹스 개념에서 KF-X를 미디움급으로 운용한다는 계획이죠. 그렇게 되면 유사시 적 스텔스기를 상대하기 위해 F-35A가 앞장서고 F-15K와 KF-X, KF-16V가 그 뒤를 따르면서 그 외의 적 항공 전력에 맞설 수가 있게 되죠. 방위사업청과 카이는 개발이 끝나고 양산에 착수하면 한국공군 납품 물량을 제외하고도 현재 공동 개발에 참여한 인도네시아 등을 포함해 300에서 500대 정도의 수출 시장성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2026년을 목표로 인도네시아와 함께 체제 개발 단계인 블록 1을 추진하는 중에 인도네시아가 최근 경제난을 이유로 분담금 6,044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KF-X 사업비의 약 20%에 해당하는 1조 7,338억 원을 개발 단계별로 분담하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남은 8,316억 원 가운데 2,272억 원만 납부한 상태죠. 정부는 공동 개발이 무산되더라도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방위사업청과 카이는 또 다른 국가 정책 사업인 소형 무장 헬기도 공개했습니다. LAH는 육군의 노후 공격 헬기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 개발에 약 6,644억 원, 양산에 약 6조 원이 투입됐는데요. 2018년 CJ1호기가 제작되고 2019년 7월 4일 최초 비행에 성공했죠. 지난해 12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국방 국역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 당국은 LHA의 단독 작전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한 유무인 복합 체계도 추진할 계획이죠. 최초의 국내 개발 군용기라면 사실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과 이를 기반으로 만든 병공격기 경전투기인 FA-50이 있긴 하지만
이는 카이와 미국 로키드 마틴의 공동 개발을 통해 제작됐죠. FA50은 공중 급유 기능이 탑재돼 화제가 되기도 했죠. 개발 난이도가 매우 높은 엔진 등은 미국제를 쓰긴 하지만 순수하게 우리가 개발하는 전투기는 KF-X가 처음인 셈입니다. 오랜 시간 역경을 딛고 개발에 힘을 쏟은 만큼 4월 출고 시기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큽니다. 최초라는 타이틀을 아무데나 붙일 수 없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상식이 도입되는 지식스쿨 최기자입니다. 총 사업비 최대 22조 8천억 원에 이르는 호주 육군의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 사업 최종 경쟁 후보에 오른 하나디펜스의 레드백 완제품이 12일 호주 현지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디펜스 호주법인은 12일 호주 멜버른에서 레드백 공개 행사를 열었는데, 이는 시험 평가를 위한 레드백 시제품 차량 세대를 호주 육군에 인도하기 전 열린 행사로 레드백 장갑차에 실제 포탑과 각종 무장 체계, 센서 등이 조립된 완전체 실물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하나와 호주 빅토리아주 간 현지 생산시설 건립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유치 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됐습니다. 방산업계는 레드백이 수주에 성공할 경우 후속 분수 등을 포함해 최대 10조 원에 이르는 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레드백의 스펙 함께 살펴보시죠.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호주의 랜드 400 프로젝트는 호주가 보유하고 있는 차륜형 장갑차 라우프25 에즈라브 257대와 M130 에어에이스4 장갑차 340대를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호주는 2016년 연구 단계인 1단계를 마무리했으며 2018년 2단계로 에즈라브를 대체하기 위해 독일 KMW 라인메탈 디펜스사에 박스 APC 211대를 수주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3단계는 M130 에어에이스4 장갑차를 대체할 궤도형 보병 전투차를 획득하는 사업입니다. 호주는 이를 통해 보병 전투차 312대를 포함해 총 450대를 획득할 예정이며 2021년 3분기까지 시험평가를 거쳐 2021년 말 혹은 2022년 초 최종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호주 랜드 403단계 사업에는 하나 디펜스와 함께 독일 라인메탈 디펜스, 미국의 제너럴 다이어믹스 랜드 시스템, 영국 BAE 시스템즈 등 4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는데, 하나 디펜스의 레드백은 2019년 9월 독일 라인메탈 디펜스사의 링스와 함께 최종 2개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호주 육군의 최신 보병 전투 장갑차를 도입하는 랜드 403단계 사업은 획득 비용과 훈련 등 각종 지원 체계, 시설 건설 등을 포함해 14조에서 20조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호주는 다음 달부터 올해 하반기까지 차량 성능과 방호, 화력, 운용자 평가, 정비 수송 등의 시험 평가를 진행한 뒤 2022년 3반기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호주에 서식하며 맹독을 지긴 붉은 등과 부검이 이름을 딴 레드백 장갑차는 한국 육군이 2009년부터 실전 배치한 K-21 장갑차를 기반으로 호주 육군의 요구 성능에 맞춰 개발됐습니다. 하나 디펜스 관계자에 따르면 레드백은 다른 국산 무기 체계와 달리 태생부터 호주 시장을 겨냥해 만든 것으로 국산화율을 높이기보다 글로벌 방산 기술을 접목해 해외 시장에 맞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주안을 뒀다는 설명입니다. 12일 선보인 완제품은 호주 현지에서 조립됐다고 하네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레드백의 스펙을 파헤쳐볼까요? 레드백은 국군에 실전 배치돼 성능이 검진된 K-21 보병 전투 장갑차 개발 기술에 K9 자주포에 1000마력급 파워팩을 더해 방호력과 기동성을 대폭 강화한 미래형 장갑차입니다. 최고 속도 시속 65km, 항속거리 520km로 우수한 기동성을 자랑하는 레드백은 화력으로는 30mm 주포와 7.62mm 기관포, 이스라엘 라파엘사가 개발한 5세대 대전차 미사일 스파이크 LR2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능동식, 유기압식 현수 장치는 레드백의 특장점으로 꼽히는데요. 자동차 부품에 빗대자면 서스펜션에 해당하는데, 이를 통해 차체 무게를 줄여 기동성과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장갑차 소음 진동도 대폭 감소했습니다. 캐나다에서 특별 제작된 일체형 합성 고무 궤도 덕분이죠. 레드백은 철제 궤도 대신 고무 궤도를 채택해 중량을 40톤까지 줄였습니다. 고무 궤도는 5,000km 이동이 거뜬할 정도의 내구성을 갖췄고 파손 가능성에 대비한 응급 수리 키트도 마련됐습니다. 내부에는 승무원 3명과 보병 최대 8명이 탑승 가능합니다. 호주의 무더운 날씨를 고려해 냉난방 장치도 별도 설치됐는데요. 레드백의 주무장은 호주 EOS사의 30mm 포탑입니다. 그 밖에 원격 사격 통제 시스템, 아이언 피스트로 불리는 능동 방어 시스템도 포탑에 탑재됩니다. 이를 통해 적의 대전차 미사일을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로 포착해 요격할 수 있죠.
전차 내부에서 바깥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이언 비전 헬멧 등의 기술도 접목할 예정인데요. 차체에는 하나 시스템이 개발한 상황 인식 카메라가 6곳에 부착되어 이를 통해 승무원이 고개를 내밀지 않아도 전차 내부에서 360도 전 방향을 감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호주군이 요구한 방호력을 높이기 위해 이스라엘의 방호 전문 업체인 플라산과 협력해 다층 방호 설계를 하고 차체 하부에 폭발 완충 장치를 설치하는 등 요구사항을 구현하기 위해 총력을 다했습니다. 하나 디펜스는 레드백이 최종 선정되면 호주 현지에서 차량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장 건설 후보지는 과거 호주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였던 빅토리아주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인 호주는 잠재적 적국인 중국에 맞서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갑차 도입 사업 역시 중국을 대비한 전력 강화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레드백은 다음 달부터 호주 육군 시험 평가에 돌입하는데요. 레드백이 링스를 제치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낙점된다면 대한민국 방산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 계약이 될 전망입니다. 손재일 하나 디펜스 대표이사는 레드백은 지난 40년간 쌓아온 하나 디펜스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집약된 동급 최강의 미래형 보병 전투 장갑차다. 현지 시험평가에서 압도적인 기술과 성능을 입증해 K방산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호주 사업 최종 경쟁에서 승전보를 전해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 이후 보병 사단을 기계화로 편제 조정하고 보병 위주에서 기갑 내지 기계화로 재편하는 것에 따라 장갑차 보유가 확대됐는데요. 한국군은 K200과 K21 합계만으로도 2600대가 나오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장갑차 보유수가 어느 정도인지 중국군과 비교하면 바로 답이 나오죠. 중국군 궤도형 장갑차는 1900대 수준입니다. 참고로 북한은 210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기 침체를 겪고 있던 우리나라 방산산업은 지난해부터 해외 시장에서 서서히 기지개를 펴고 있는데요. 하나 디펜스는 지난해 호주 육군과 사업비 1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 육군의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 및 기타 지원 장비를 납품하게 됐죠. 하나 디펜스는 호주 외에도 이미 터키, 폴란드,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지에 K9 자주포를 수출했습니다. 현대로템은 지난해 193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동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인 국제방위산업전시회에 참가했는데요. 코로나19 영향으로 규모가 축소되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현대로템이 참여했죠. 폴란드는 현재 유럽 최대 전차 대국으로 1000대가 넘는 3세대 전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220여 대, 독일 240여 대, 유럽 강대국으로 손꼽히는 나라들의 보유량과 비교해봐도 어마어마한 차이죠. 괜히 유럽 최대 전차 대국이라는 타이틀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현대로템은 K2PL을 내세워 폴란드 10.5조 전차 사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7조 원 규모의 인도 잠수함 사업 입찰에 참가합니다. 스페인의 나반티아, 러시아의 루빈해양 공학 중앙 설계국, 프랑스의 나발그룹, 독일의 티센그루프 방위 시스템 등이 경쟁 상대인데요. 이에 대우조선해양은 도산 안창호급 개량형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도산 안창호함은 지난달 세계 최장 자망 지속에 성공해 화제가 되기도 했죠. 현재 한국해병대는 국산 차기 상륙 장갑차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해병대는 2028년까지 국산 차기 상륙 장갑차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하나 디펜스가 협력업체로 사업을 추진 중이죠. 한국해병대는 비용 문제와 정비 지원 문제를 겪은 미 해병대의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우수한 상륙 장갑차를 개발 중입니다. 차기 상륙 장갑차의 해상 속도는 미 EFV의 시속 46km와 현재의 시속 13km의 중간 수준으로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육군이 얼마나 강력한지 체감하고 계신가요? 최종 2개 후보에 오른 레드백이 사업 수주에 성공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레드백 외에도 안전하고 성능이 뛰어난 세계 최고의 장갑차가 개발되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이 도이되는 지식스쿨 최기자입니다. 머나먼 곳까지 와서 우리를 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달 3일 아프리카 가봉 인근 해상에서 해적에게 납치됐던 우리 국민이 36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정부는 피랍 사건이 발생한 즉시 외교부 본부와 관련 국가 대사관에 재외국민보호 대책본부와 현장 대책반을 설치하고 24시간 대응체제도 가동했습니다. 함께 피랍된 선원들을 구하기 위해 관련 국가들의 협조를 구한 건 물론
가까운 가봉 외교부와 해군에게 신속하게 구조도 요청했습니다. 또 피랍 국민의 가족과 수시로 상황을 공유하면서 안심을 시켰고 석방 후에는 가족과 연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습니다. 한 번씩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해적들. 소말리아의 해적들이 소탕된 후로 한동안 잠잠할 줄 알았는데 최근 1-2년 사이엔 서아프리카 기니만에서 해적들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아프리카에 있던 해적들은 왜 서아프리카의 기니만으로 옮겨갔을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동아프리카 연안은 세계 물류의 중요한 길목이어서 옛날부터 해적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지중해, 홍해, 아덴만, 인도양으로 이어지는 길목은 해적들이 판치던 곳이었습니다. 해적들이 기승을 부린 만큼 세계의 관심은 높아졌고 결국 국제적인 해적 속탕 작전이 이뤄졌습니다. 한국의 청해 부대를 포함한 여러 국가들은 공동 작전을 통해 소말리아 해적들을 몰아냈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해적들은 연안국의 군사력이 약하고 비교적 세계에 관심이 적은 서아프리카 연안으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소말리아 해적 속탕 작전에 투입된 한국의 청해 부대는 전투함으로 구성된 국군 첫 해외 파병 부대로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해적 퇴치나 선박 호송 같은 임무를 하는 특수부대입니다. 통일신라의 장보고 장군이 만든 청해진에서 따온 이 이름은 해군의 해양 수호 의지를 뜻합니다. 이 청해부대는 2011년 석해균 선장을 구조했던 아덴만 여명 작전을 수행한 부대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아덴만 여명은 3호 주얼리오가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됐을 때 한국 정부가 소말리아 해적을 무력으로 진압했던 작전입니다. 그 당시 한국군은 피해 없이 납치됐던 사람들을 모두 구출해내면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청해 부대의 활약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해적으로부터 공격받은 한진 텐진호를 구출하고 안전하게 호송했고 피랍된 제미니호를 구출, 리비아에 체류하던 한국 교민과 외국인 구출, 예멘 반군에게 납치된 우리 국민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청해부대가 수차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수록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전투력을 자랑하는 청해부대는 링스헬기 한 대와 고속 단정 3척을 탑재한 구축함 한 척, 5인치 함포, 대공 미사일, 대잠 미사일, 경어뢰 등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청해부대의 강력한 전투력과 실패를 모르는 임무 수행 능력 덕분에 해적들은 지금 아덴만의 영웅, 해적 잡는 저승사자인 청해부대를 만날까봐 두려워 벌벌 떨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은 청해부대 파병 10주년을 맞은 만큼 한국 파병 역사를 새로 썼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0년 동안 호송과 안전 항해를 지원한 선박은 21,895척, 해적은 21번 쫓아내거나 잡았고 지구를 49바퀴나 들 수 있을 만큼 항해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청해 부대의 작전 지역이 기존의 아덴만에서 호르무즈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되면서 작전 임무 구역이 이전보다 3.5배 늘어났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걸프 지역의 주요 원유 수송 루트로 한국으로 수입되는 원유의 대부분이 이곳을 지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아덴만 해역에 파견됐지만 유사시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위협을 받는 우리 국민과 선박까지도 보호하게 된 겁니다. 파병 논의가 이뤄질 당시 이란은 우리나라의 호르무즈 파병을 껄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파병 온 국가들은 사실상 이란을 적대시하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하지만 청해부대가 이런 선박을 구출하면서 지금은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청해부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만 구한 건 아닙니다. 유엔 해양법에 따르면 피랍 위기에 처한 선박은 국적을 불문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해부대는 해적에 쫓기던 북한 화물선을 구해주고 세계 일주 항해를 하다 표류된 해외 민간 요트들도 구조했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과 함께 피랍된 수많은 외국인들을 함께 구출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해부대의 활약으로 평화를 향한 우리나라의 확고한 의지가 세계에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청해부대 장병들이 거친 파도를 헤치며 보여준 헌신 그리고 용기가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됐다는 겁니다. 청해부대가 열심히 임무 수행을 하면서 전 세계에 찬사를 받은 만큼 대한민국의 위상도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청해부대의 활약은 세계 평화에 기여했다는 결과뿐만이 아니라 장병들이 여정 하나하나마다 흘린 땀과 노력, 헌신 그 자체가 너무나도 빛나는 일이고 참 고마운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그 여정이 바로 보상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의 청해부대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140만 투자자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받은 급등 종목 화면 클릭하고 무료로 받아가세요. 이상스쿨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